이 대통령의 어떤 이슈대로 그게 나온다라면 시장은 원래 그냥 둬도 하반기에 가라앉을 건데 미리 이제 더 빨리 가라앉으시다. 예전에 어떤 그 로드맵이랑 좀 틀리다. 대통령 스타일이 안 될 거는 손을 안 대니까 될 거를 하잖아요. 설날 끝나고 3, 4, 5월 중에 지방선거 중에 분명히 조금 믿는 구석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아시겠지만 언론들의 문제를 저급한 사익 이익 추구 집단이라는 표현을 쓰려면 이거 대통령도 쉽지 않잖아요. 그럼 썼던 얘기 뭐예요? 전쟁 성토죠. 일단 아시겠지만 6만 호 129 대책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25일인가 양도세 중과 종료 던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얘기 던질 때 조만간에 현실적인 공급 대책이 나올 것이다라고 붙였어요. 그래서 저 속으로 저도 가끔 회의에 들어가서 이렇게 좀 제안을 하지만 제안한 게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도 많잖아요. 그 내용들이 좋은 게 많아요. 많은데 실무진들 항상 그러잖아요. 이것저것 저것저것 하면 못 하잖아요. 공무원들 책임지기 싫어하잖아요. 그게 좀 남아있다 보니까 진도가 팍팍 안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 6만 원 대책 나온 걸 보니 시장 반응이 나쁘진 않은데 좋은 것 같지도 않단 말이에요. 그 시장에 확실하게 잡힌다는 기미가 안 잡히고 계속 가니까 대통령인데 큰 거 다 했잖아요. 주식시장도 좀 정리했고 또 뭐 AI라든지 뭐 또 외교 이런 큰 문제 이제 뭐 관세 이런 거 다 정리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맡겨놓은 부동산을 돌아보니까 뭐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믿었던 국토부 장관이 약간 퀘스천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아시겠지만 국무부처간 회의에서 대통령이 대놓고 그걸 뭐라 그러죠? 돌려 가스라이팅이라 해야 되나? 무슨 부처가 여러 개 있잖아. 여러 개 있는데 산업자원부 뭐 무슨 부 뭐 이렇게 무슨 부 너무 잘했네요. 딱 그러니 그다음 말이 요번에 뭐 저 부진한 부처는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딱 얘기해요 대놓고. 근데 여기서 아이러니한 게 모든 국민이나 다른 분들도 느끼겠지만 카메라 그 PD맨이 딱 어느 부처를 비춰요. 그게 누굴까요? 국토부 장관을 비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PD님들도 안다는 얘기예요. 뭔지 모르지만 카리스마가 있는 거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뭔가 대책이 뜨뜻미지근한 97도 그랬잖아요. 이게 뭐 하겠다는 거냐 말겠다는 거냐. 이번 것도 나왔는데 이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보금자리 주택에 버금가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한 90% 돼요 물량이 보금자리에 이 정도면. 근데 차이점이 있죠. 뭐냐면 보금자리 주택은 분양가를 미리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지금 몇 년째 얘기하지만 분양가 조성원 거를 하면 돼요. 그게 그거거든요. 그걸 지금도 얘기 안 해요. 그럼 도대체 지금 벌써 6개월, 7개월, 8개월이 돼 가는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시장 상황은 어떠냐면 조금 다르긴 다른데 그래 봤자 이런 느낌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차이점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무주택자 청년들이고 뭔가 느낌이 현실적인 것 같긴 한데 6만 원 이게 될까 이런 퀘스천이 있는 거고 그런데 다주택자 이분들은 지금 약간 멘붕에 살짝 빠졌습니다. 대통령 임기가 많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급매물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머리를 엄청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급매물이 뭐 보도 자료 보시면 아시지만 보도가 떠요. 근데 이게 전반적인 현상이 아니고 제가 볼 때 129 대책 때 그 국토부 장관이 기자들한테 약간 좀 잘 보인다 그래야 되나? 기자회견 마치고 나서 대책 발표하고 나서 질문 없어요? 그러면 끝말이 고맙습니다 하면서 머리를 쑥 숙이더라고요. 뭐가 고맙죠?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근데 하여간 시장은 그래서 국토부 장관의 카리스마나 어떤 임팩트가 없다 보니까 퀘스천을 찍고 있고 드디어 이제 대통령이 나서서 그러면 다른 수단이 뭐가 많다는데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 뭐 좀 이따 뭐 그 X 트위터라 그러죠. 거기 올린 거 조금 이제 분석을 좀 몇 번을 해봤어요. 제가 10번을 읽었나? 그러니까 약간 대통령의 의중이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사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류를 저는 개인적으로 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매물 장벽 현상은 무조건 일어나거든요. 근데 현재도 지금 매물이 많이 감소한 상태인데 입주 물량, 공급 물량이 지금 바로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거는 제가 볼 때 중과 수준을 좀 낮춰서 지금 82.3주택자 조정조 대상이면은 82%, 75%인데 이제 농어촌 특별세 더하면 82% 나와요. 그러면 이건 저래도 안 팔죠. 10억 올랐는데 자기 1억 8억 2천을 해동내면 누가 팔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예를 들어서 뭐 45% 정도 그 정도 끊어줬어야 되는데
대통령이 화가 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래도 안 풀리고 저래도 안 풀리고 여러 가지 좀 안 먹히니까 이제 법대로 가야겠구나. 계곡 사건이 아니라 계곡 정비가 유명하잖아요. 네. 그때를 생각해서 조금 반면교사 삼으셔가지고 법적으로 문제 없으면 밀어붙인다라는 마인드를 확정지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워딩이 1월 31일이죠. 바로 그저께요. 어마어마하게 센 워딩들이 연타로 나왔어요.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까지 나왔거든요. 주로 어떤 발언들이 있었나요, 교수님? 좀 같이 볼까요? 제가 이제 좀 정리해 본 게 있는데요. 자, 1월 31일이에요. 양도세 중과회의 중에는 뭐 얘기했고, 이 얘기를 먼저 합니다. 이렇게 딱. 불법 계곡 정상화 완료했다. 뜬금없이. 불법 부정 파생된 주식시장 정상화 5,000피. 말 표현이 절묘합니다. 만국전 부동산 이 표현을 잘 안 썼어요,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할 때만 해도 뭐라 그랬어요? 부동산 투자자산이다 이렇게 했어. 자기도 인정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칼을 들고 나오죠. 옆에서 해주길 바랬는데 못하니까 만국정 부동산 정상화는 불가능할 것 같은가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랬으면 임팩트가 덜한데 같은가요라고 돌려치기라고 해야 되나요? 화법이 은유 표현이라고 해야 되나? 이 밑에 말이 무섭죠.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 감수만 하면 될 일입니다. 중요한 거 국민을 믿고 비난은 누가 할까요? 기득권이죠. 이거를 이제 갈등하고 있던 거예요. 최소화시키려다가 다시 와서 10대요. 쉽다. 부동산 더 중요한 일이래요. 딱 정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워딩이 이 양반이 IQ가 좋잖아요. 정리가 된 거를 발언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 만날 때 20번을 만나도 사랑의 소리를 하면 모르잖아요. 근데 그걸 정확한 때 해야 되지 술 취해서 하면 안 먹히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이 먹히는 느낌인 거예요. 제가 볼 때. 훨씬 쉽고 훨씬 쉬운데 안 했다 이거예요. 직접 안 나섰다는 얘기겠죠. 더 중요한 일입니다. 딱 박아놓고. 기회가 있을 때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 무섭지 않나요? 마지막 기회였으면 곧이에요, 곧. 이게 뭐예요? 준비가 됐다는 얘기 아닌데. 뭔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대통령은 생각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딱 끝난 것 같은데 1월 30일 또 저녁 때쯤 해가지고 이걸 딱 올립니다. 언어의 맥락과 의미를 이해 못하니. 이제 저게 나오니까 몇몇 유튜브에서 이걸 보자마자 바로 뭐 이재명 대통령이 뭐 부동산 잡을 것 같다 뭐 그러는데 뭐 되겠냐 막 비아냥 나하고 섞인 거예요. 섞이니까 딱 여기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해방 이후에 한 번도 성호 문제 쓸 만큼 어려운 불법 계곡 쭉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 중요한 건 이거야. 헛소리로 치부하며 비웃어 쓸 만큼 어려운 주가 5,000포인트. 그것도 해냈다. 수십 년에 걸쳐온 부동산 불패신을 깨고 집값을 안정시키는 일이 얼마나 어렵겠냐. 인정은 해요. 그러나 계곡 정비나 주가 5,000보다 어려울까? 자신 있다는 얘기죠. 네. 대통령 본인은. 그것도 해냈는데 집값 안정은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성공을 시킬 것이고. 이 워딩이 세잖아요. 저거 글을 쓸 때 여러분이 댓글 달잖아요. 댓글 달아보시면 어때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그때 심장의 열정과 마인드는 어떤지 느낌이 오잖아요. 그럼 대통령인데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죠? 것이고 그 두 가지처럼 중요하죠. 결국 성공할 것이다. 거기다 이제 반협박까지 해요. 대통령이 국민한테. 일부 국민이죠. 그러니 정부 정책에 부당하게 저항해서 곧버스처럼 손해보지 말고 다주택자는 파세요. 마지막 기회라고 못을 박아버려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이 뒤에 가면 또 나오는데요. 다시 막 얘기하다가 말 배우는 유치원생처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여기서 보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 어렵지도 않고 훨씬 더 중요한 시간은 무슨 소리도 똑같은 얘기고 안정을 위해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가능한 수단은 얼마든지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좌고우면을 했던 건 사실이잖아요. 막 님비 현상이 빚어지면 또 달래느라고. 근데 이제 결론을 낸 거예요. 이제 국민을 믿고 정치적 유불리에서 벗어나면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라고 살짝 타치하고 저기 가면 이제 끝내줍니다. 여기 빨갛게 써놨죠. 정부 정책이 합리적이고 정당하며 국민의 지지를 받고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면 저는 이 문구를 20번 읽었어요. 법적 근거 저 얘기를 왜 썼을까? 법적 근거를 왜 썼을까? 우리 과천청사도 지을래다가 과천 주민이 데모하니까 안 했고 태릉 CC도 데모하고 뭐 이러니까 또 문재인 대통령 찍으려고 했잖아요. 법적으로 나라 땅인데 왜 못 짓죠? 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럼 짓겠다는 얘기죠. 시끄러. 당신들 위한 노원구 뭐 일부 사람들이 아니라 서울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하겠다는 얘기죠. 그런 느낌으로 전 받았어요.
여기 딱 나오잖아요. 사익에 근거한 일부의 저항은 성공할 수 없고 손실을 입게 된다. 이건 뭐예요? 법적이랑 연결을 해보니까 님비현상으로 오버하면 다 그냥 법대로 처리하겠다 이거예요. 벌금 때리고. 네. 맞죠. 뭐 트럼프처럼 이렇게 난리 피지는 않는다면 저거는 지금 청년들이나 무주택자들이나 또 유주택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늘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올렸는데 유주택자분들이 되게 그렇게 많이 달았어요. 맞아요, 교수님. 저 자식도 둘인데 지금 30, 27이에요. 집값 내려. 맞죠? 자기 집 하나가 오르면 뭐예요? 두 개를 더 계산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비율을 사람들이 몰랐어. 몰랐는데 대통령이 모르겠어요. 제가 옛날에 그 계산한 거 한번 올렸었는데 내가 저 다른 데로 민주당 통해가지고 민주당뿐이 아니라 국힘도 다 올렸어요. 제가 이거 이렇게 그러니까 유주택자 정책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그 계산을 한 것 같아요. 느낌에 제가 사익에 근거한 일부의 저항. 정부는 의지와 수단을 가지고 쭉 간다. 자, 이제 마지막에 이게 언론에 대한 거예요. 2월 1일 날 이렇게 쭉 던졌는데 언론들이 뭐 이상하게 시시비비를 따지고 뭐 협박 이렇게 나오니까 쭉 하면 입법 사법 행정위는 사부라며 보호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언론의 자유를 보호해 줬잖아요. 근데 언론이라면서 이렇게 망구조 투기 편드는 거니까 대놓고 깠죠? 젊은이들은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해주는 나라가 살아를 찌겠는데 그렇게 버는 돈의 세금을 부과하기 부당한 것일까요? 주가 어렵지도 않고 똑같은 얘기 또 나오고 세금 중과 피하면서 이 사람들을 딱 지적을 합니다. 4년 전에 하기로 돼 있었고 4년 동안 유예를 했을 뿐이다. 네. 이건 원칙대로 종료하겠다는데 이게 무슨 뭐가 문제냐. 자, 이렇게 다주택자 편들어 정부를 곤경에 빠뜨려 보겠다는 거는 나라가 망해도 좋다고 하는 야, 이 표현이 무섭지 않습니까? 저급한 사익 추구 집단. 이게 여기서 타겟이 뭐가 나오냐? 언론들이잖아요. 저급한 사익 추구 집단은 어때요? 언론이 이러면 안 된다 그랬고 언론인 본인들이 자, 그럼 언론사의 건설사 사주인데 있잖아요. 거기를 지칭한 거예요. 이게 딱 보니까. 그러면 대통령의 마음 먹으면 그 언론사 아시죠? 윤석열처럼 하면 난리 나잖아요. 그렇게 안 해도 적법적으로 감사만 해도 막 터져날 거거든요. 먼지 털어서.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딱 쓴 거 뭐냐면 타겟이에요. 그럼 언론사들은 이거 갖고 해석하고 있을 거예요. 회의하고. 저급한 사익 추구 집단이 누구냐? 근데 전체 맥락이 뭐예요? 언론 얘기잖아요. 그러면 타겟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에 갑니다. 뭐 이런 표현은 죄송하지만 정부를 이기려 하지 말고 100일이나 남았다. 정리하세요 이 소리예요. 이 기회를 줄 때 팔아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는데 그걸 6번, 7번 읽다 보니까 제가 대통령이라면 저 말을 왜 했을까? 일단 화가 났다. 화가 났다는 게 좋은 쪽으로 나온 거죠.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는 바깥 일을 돌보고 와이프한테 국토부 장관한테 잘 좀 해봐라 했는데 잘 안 되니까 화가 난 거죠. 내가 할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또 밖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가이드를 잡고 키워드를 던진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하라라고 직접 지시를 할 것 같아요. 느낌에. 그전엔 맡겼고 맡겼는데 답이 잘 안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통령의 이 워딩의 전체 맥락을 보면 중과 위에부터 해서 쭉쭉쭉쭉 계속 나왔잖아요. 더 중요한 게 이게 토요일, 일요일이에요. 그러면 토요일 날 4개를 올리고 일요일 날 밤새 잠을 못 잤을 것 같아요. 언론들의 문제를 장문의 글을 이렇게 썼다는 거는 얼마나 이거 말을 바꾸면서 했을까요? 아마 똑똑하셨도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급한 사익 이익 추구 집단이라는 표현을 쓰려면 이거 대통령도 쉽지 않잖아요. 그럼 썼던 얘기 뭐예요? 전쟁 성포죠. 쉽게 말하면. 부동산과의 전쟁 선포다. 네, 전쟁 선포를 나 너랑 전쟁할게 이게 아니라 두고 볼래? 하고 뭐 이런 모습인 거죠. 지금 보면. 그래서 이걸 보고 아마 요번 주 중에 언론들의 그 보도 패턴이 둘 중에 하나예요. 전쟁 터지면 더 지금 서울의 집값에 펌핑 많이 오를 거다, 입주 물량 부족하다,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올지 아니면 정부의 정책을 옹호하면서 역으로 더 좋은 제안들을 던질지 이건 언론의 몫이죠. 근데 진정한 언론이라면 국가와 나라와 청년들을 위한 나라면 언론의 자세를 가야죠. 투기 집단이나 이런 걸 다 막았지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언론들이 어떤 보도 행태로 나올지가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주목돼요. 한 일주일, 2주일 사이에. 그거에 따라서
나올 텐데 지금 추가적인 제가 알기로는 공급 대책이 있는 걸로 알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여기다가 만약에 대통령이 분양가는 국민이 부담 가능한 최대한에 맞추겠다는 단어 하나만 써도 시장 반응 다를 거라고 봐요. 그렇죠? 느낌이 벌써 그럼 옛날에 뭐 시세 80% 90% 별로 의미를 못 느끼잖아요. 네. 시세는 더 올라가니까. 그렇죠. 정확해. 앵커님도 아시잖아요. 시세 더 올리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네. 판교 분양할 때 네. 시세 10년 동안 살 저렴하게 거. 임대료 사시고 맞아요. 시세의 80%로 싸게 주겠다고 해서 좋은 줄 난리 알았더니 났어. 집값이 훨씬 많이 오르더라. 그렇지. 그거 다 받으려고 그러고 또 걔들은. 그쵸. 그거 속는 거예요. 국민들이 기만하는 건데 그거를 대통령도 알고 있고 그래서 LH 직접 시행도 했잖아요. 대통령도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하면서 셀프 컨트롤하는 것 같아요. LH 직접 시행하면 분양가를 낮춰진다고 얘기했어 이미. 얼마나 낮출지 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LH가 돈이 없어 적자야. 그러니까 임대주택 개정 제가 또 좀 이렇게 건의드렸었는데 그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임대주택 개정을 LH에서 빼서 따로 관리하면 어떻게 되냐. 이게 세계 해외는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만 재정기획부가 거기다가 몰아넣어가지고 마치 물적 분할을 갖다 망하는 유령회사에다 막 붙여 몰아넣는 식으로 LH에서 다 몰아넣는 거예요. 나라에서 그거 원래 지원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LH 지금 만성적자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걸 떼어가지고 별도 관리를 하면 어떻게 돼요? 나라 재정에서 그냥 지출하면 돼요. 복지 차원이니까. 그럼 LH는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어지고 유동성 확보가 되면 이 재원 확보에 되게 유리해지거든요. 그러면 굳이 많이는 안 남겨도 되는 거예요. 많이 일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 어떤 패턴으로 가는 것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수가 아직 많다 그러잖아요. 그중에 뭐 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제가 봐도 여러 가지 수가 있습니다. 이걸 안 할 뿐이지. 예를 들어서 여의도 있잖아요. 거기다가 여러 번 얘기 나왔잖아요. 여의도 뭐 국제 뭐 도시로 만든 거기에 여의도 국회하고 여의도 사이에 빈 땅 많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것도 몇십만 원 나오거든요. 몇십만 원가 나와요, 여의도에서. 어떻게 짓냐가 문제죠. 그 미국의 파텔시스트나 허드슨 야드처럼 용적률 2000% 주면 나옵니다. 거의 2000% 줬거든요. 강가에. 2000% 줘가지고 대박 성공한 거예요. 그 샘플이 있어요. 그거를 그냥 들여오면 돼. 근데 꼭 우리 실무진들은 이것저것 재고 저것 재고 뭐 아니 저기 뭐 종로도 저기 뭐 시야 가린다고 문화재 보호한다고 하는데 2000% 올리면 이게 시야 가려서 거기는 유산 뭐 종묘 유산을 가리니까 그런 거고 예. 여의도는 가릴 게 뭐가 있어요. 중간에 무슨 서명이 유산이 어디 있어요 거기. 없잖아요. 그쵸. 난지도 쓰레기 그래서 거기서 건물 지었는데 그런데 해야죠. 하긴 또 거기 한가운데 이렇게 멋있게 국제 업무 그 금융직으로 높게 올리면 또 랜드마크 될 것 같긴 해요. 그럼요. 우리나라 공원의 어떤 그 1인당 면적 이것도 뉴욕 뭐 런던보다 다 많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 파악 잘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대안들이 올라왔을 거고 그거 제가 볼 때 서울 근교 바로 붙은 데들도 3기 신도시 말고도 조금만 지나간 거 비닐하우스 인데 많이 보실 거예요. 가다 보면. 그거 한번 계산해 보세요. 제가 어디라고 얘기해보는데 그 서울에서 그 마포 DMZ 지나가서 조금만 가면 이제 대곡역이라고 거기가 교통 결절점이거든요. 벌써 3개 도서에 지나가요. 그 주위가 다 지금 비닐하우스 논밭이에요. 그것도 칼 뽑으면 많이 치거든요. 교통 문제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누군가 밤새 돌려야죠. 용서고속도로라고 하죠. 용인서울고속도로. 그게 딱 9,800 한 1조 들었거든요. 그러면 고속도로 하나 넣으면 교통량 나오잖아요. 뭐 이런 계산들을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애초에 시작을 안 하잖아요. 빨리빨리 하면 대안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공급량이 늘어나면 말씀드린 분양가까지 기대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책에서 부동산 정책에서 성공했던 점 확실하게 노태우 정부 때 100만 원, 200만 원 공급하고 MB 때 호수는 적지만 보금자리 주택 때였어요. 서울의 양질의 아파트. 서울과 하남, 미사, 고양, 장흥 여기 다 했거든요. 다 반값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공표를 한 거예요. 어느 바보가 그럼 지금 비싼 집을 사요? 일단 기다리죠. 그러면 야 누가 당첨되니? 누군가는 당첨되잖아요. 나도 그 기회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수요 분산 효과를 일으켜가지고 그때도 이제 2006년, 7년까지 노무현 정부 때 많이 올랐잖아요. 미친 듯이. 근데 그때도 지금처럼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부담 느끼던 순간에 보금자리가 나오니까 다들 기다린 거예요. 서울도. 그리고 노태우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분당도 거기 제가 알기로 300인가? 분당 시세 반값에 또 분양하겠다고 딱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안 믿었죠. 안 믿었는데 그냥
돌격 앞으로 막 바로바로 나가니까 1년 뒤부터 그냥 시장에 쫙 퍼지고 그때 임대차 보호법 그거 80년 했잖아요. 그거 하면서 이제 겹쳐지면서 좀 시장이 혼란됐던 게 시간이 가면서 보니까 이거 가시화되거든요. 느낌이 되는구나 싶으면 이제 사람들이 마음이 확 돌아서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반가울 던졌는데 그러면 이 얘기가 나오죠. 언제 하는데 10년 뒤 입주, 10년 뒤 입주 이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벌써 10년 지났어요. 그죠? 2018년에 했으니까 7년, 8년 차잖아요. 그 2년 뒤에 입주해야 되는데 지금 쉽지도 않잖아요. 느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3기 신도시가요. 지금 17만 호가 만약에 자리가 좋잖아요. 거기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리고 추가로 되는 광명하고 이거 몇 개 더하면 한 25만 호 돼요. 다 자리 좋거든요. 광역교통망도 다 세팅돼 있고 25만 호가 반값은 아니더라도 시세 뭐 60% 조성원까지 이걸 들어간다면 바로 비교돼요. 저부터도 기다려보죠. 저부터도 제 자녀한테 바보냐 기다렸다 저거 해보고 안 되면 그때 살아. 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집값은 더 못 간다. 조정될 거다. 지금은 공급이 없어도 수요가 없으면 못 올라가잖아요. 뭐 그런 시기가 올 가능성이 좀 있다. 대통령의 워딩들을 볼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저희 2부에서 이어서 좀 구체적인 공급 대책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그럼 지금 정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강력하게 워딩을 나면서 공급을 해내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129 부동산 대책 뭐가 어떻게 공급하겠다는 겁니까? 핵심적으로는 서울에 이제 32,000호, 경기도에 수도권이죠. 수도권 28,000호 해가지고 이제 6만 호다 하는데 정확하게는 59,700호입니다. 300호 모자는 6만 호예요. 발표한 거 내용을 좀 요약된 거 이제 보면 요겁니다. 요건데 눈에 들어온 건 용산이죠. 용산하고 과천 이겁니다. 9,800호, 용산구 1원 이렇게 써놨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이 숫자를 잘 보시면 12,600호예요. 근데 정확하게 계산하니까 13,210호 나오더라고요. 옆에 그 심하면 용산구 일대 우체국도 있고 캠프킴이라고 들어오셨잖아요. 거기도 한 꽤 물량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를 용적률을 더 높이면 조국수가 더 늘어나요. 근데 이거는 이제 하는 과정에서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건 아까 말씀드렸던 허드슨 야드나 그 배터리 시티를 모델로 삼으면 용적률을 높여도 건폐율을 낮추면 그 공사비는 많이 들어가는데 그 건폐율의 공업 면적이라는 걸 잘 계산하면 제가 볼 땐 좀 추가적으로 물량이 더 어핑 될 수 있다고 보고 과천은 이거 경마장하고 이제 서울랜드 일대인데 방치사 포함해서 9,800호인데요. 이게 한 200만 평 됩니다. 그러면 이게 용적률을 잘 돌리면 제가 볼 때 9,800이 아니라 뭐 2, 3만 원은 가볍게 나올 것 같고 과천 종합청사도 있잖아요. 그것도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과천도 핫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고 나머지 이제 이런 것들을 쭉 보시면 이게 주인이 누구냐면 국가 거예요. 국가 거다. 아니면 공공기관 부지예요. 결론은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가는 건데 우리나라 법에 어떻게 돼 있냐면요. 재정기획부에서 그 국유재산 유유유지를 다 총괄해서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유재산 포탈이라고 있고 국유재산 포탈에서 저 관리하면서 매년 어느 물량은 뭐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매각계획이고 막 이래요. 그거를 이제 재정기획부가 잡아요. 근데 그거를 재정기획부가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국토부가 이 땅을 쓰고 싶어도. 근데 이 법을 개정 직전입니다, 지금. 다 발의돼가지고.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뭐예요? 국가의 우선적인 주거복지 안정이나 이런 걸 위해서는 국가가 제안한 것에 대해서 재정기획부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뭐 국방이나 보안 문제가 아니다는 동의해야 되는 어떤 법안을 바뀌는 거예요. 그 얘기 뭐예요? 공공부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예전에 뭐 협의하고 뭐 시가 인허가를 안 내주고 이런 일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심 받겠죠? 이 외에도 여러분 들어보신지 몰라도 상암 DMC랜드. 상암 DMC랜드 이번에 발표 안 했거든요. 서리풀지구도 발표 안 했어요. 서리풀지구 2만 세대 아시죠? 1지구가 18,000이고 2지구가 2,000세대인데 거기는 암만 계산해도 건축비 암만 막 대리석으로 막 7천 원을 준다 하더라도 1,000만 원 잡고 한 6억 들어가거든요. 5억, 6억. 그 땅값이 얼마인지 아시죠? 잘 모르겠어요. 말씀해 주세요. 강남 일대는 지금 뭐 한 2억 뭐 이 정도 되잖아요. 33평의 땅값이 아니 한 평에. 한 평에? 한 평에. 한 평에 그죠. 상업지는 네, 2, 3억 하죠. 명도 막 3, 4억 네. 하고 그러면 한 1억만 잡을게 1억. 1억만 잡는데 평당 1억이니까 분양가가 막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건축비는 6억인데 왜 20몇 억인데 분양가가 되겠어요. 땅값이 그 정도 되는 땅값이 거예요. 비싸니까. 6억 빼면 24억에서 6억 빼면 18억이잖아요. 18억인데 땅을 계산해 보면 보통 250% 지니까 한 12평, 10평이에요. 그러니까 1억이 넘는 거예요, 한 평당. 그러니까 20몇 억 막 사무실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리풀지구는 그린벨트 땅 묶어놔 가지고 지금 공시 가격이
한 평당 330만 원, 1000만 원도 안 돼요. 1000만 원 꼴도 안 돼요. 와, 땅 그러면 거의 없다시피. 그냥 계산 나오잖아요. 3천만 원씩 해도 3억이고 건축비 6억 해봤자 9억이에요. 24억인데 9억에 분양을 해? 이건 너무 좀 차이 나잖아요. 그냥 반값만 해도 돼. 12억, 13억. 그러면 강남에 12억, 13억인데 그러면 이제 이거에 의해서 구리토평 여기 저 광진구 옆에 네. 송파 구리토평지구도 또 그렇단 말이에요. 네. 그럼 강남이 그러면 뭐 12억 이런데 그러면 거기 10억 받을 수 없잖아요. 네. 그럼 거의 6, 7억, 8억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지금 그 동네에 15억짜리 집을 왜 사요? 한번 기다리죠. 그러니까 이런 가능한 시나리오는 제가 긍정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네. 여기서 반대하거나 이거를 못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죠? 지역 주민밖에 없어요. 근데 아까 제가 대통령 워딩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법을 준수해라 소리예요. 왜 나라 땅 갖고 나라가 짓겠다는데 법적으로 소송을 하든지 그러면 제가 볼 때 그림이 대통령이 심하게 마음을 다지신 것 같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밑에 여기 노총사 복합개발 이렇게 서른내고 있잖아요. 네. 이게 자리가 다 좋단 말이에요. 네. 그죠? 옛날 노총사가 있어야 거기 주위에 모인 사람 사니까 뭐 경찰서든 파출소든 다 상관없이 그럼 요 부지들이 너무 자리가 좋은데 그럼 용적률을 얘들을 1000% 줄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럼 저게 다 5배씩 늘어나요, 물량이. 근데 그런 어떤 각고의 노력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전에 어떤 그 로드맵이랑 좀 틀리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를 대통령 스타일이 안 될 거는 손을 안 대니까 될 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 로드맵을 지금 만들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벌써 2월 이제 들어가는데 설날 끝나고 3, 4, 5월 중에 지방선거 중에 분명히 제 생각이에요. 안 하면 저도 거리로 나가서 정말 국토부 일어난다고 싸울 거고 그때 로드맵을 잡아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 조합해서 새로운 추가 대책이 나오는데 그게 만약에 물량에 나온 데다가 만약에 분양가까지 나온다면 그러면 제가 봐도 조금 믿는 구석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지 않을까요? 그 앞으로는 또 신도시 개발하겠다 이러면 또 어떻게 돼요? 이거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129 대책도 이건 다 100% 거의 가능한 수준인데 저는 90%라고 얘기할게요. 모르는 분들은 옛날 문재인 시절 생각해가지고 그때 뭐 말만 했는데 되는 말만 하고 것도 되냐 아니고. 이랬잖아요. 지금 네. 아니에요. 지금은 된다. 벌써 서류부터 다 던져놓고 용산구 이것도 제가 사례 말씀드리면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이 처음에 문재인 때 8천 가구 던졌다가 만 얘기가 막 나오니까 오세훈 시장이 되고 나서 4천을 줄여버렸잖아요. 막 욕을 먹으니까 6천 가구로 다시 해놨어요. 해놨는데 요새 김윤호 장관은 몇 번 만났잖아요. 만나고 나더니 8,000원 뭐 할 용어 있다 이랬는데 갑자기 국토부 10,000원을 날린 거예요. 그럼 무슨 근거에서 날렸을까요? 그래서 다 일을 한 거예요. 그동안 어떤 일을 10,000원 정도가 집이 가면 학교를 줘야 돼요. 기본적으로 무조건 줘야 되는데 기존의 학교가 그 근처에 있고 그리고 여기에 가구 수가 만약에 아기가 없는 1인 가구, 1, 2인 가구, 신혼부부들 아기가 나와도 유치원만 다니지 뭐 없잖아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10년 뒤에 우리 10년, 15년 뒤에 우리 지금 현재 학생 수가 반토막 나요. 짧은 사이에 반토막 나면 서울시만. 그러면 학교를 좀 줄여야 되는 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 생기는 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데다가 증축을 하든지 쬐그만 학교를 옆에서 또 한 번 지으면 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 국토부가 머리를 잘 쓴 것 같아요. 미리 학교 부지를 하나 산 거예요. 사가지고 교육부에다 던진 거예요. 만약에 10,000원을 지면 2,000원을 더 지면 학교를 더 줘야 되니까 이 학교 부지를 그러면 대체로 내놓겠다. 거리도 가깝다. 교육부 할 말이 없잖아요. 거리 가까우니까. 그 주택 청년 주거가 지금 심각하니까. 그러면 2,000원 주는데 굳이 반대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학교 용지의 기본은 학생들이 통학하고 올 때 거리가 멀고 이러면 사고 위험이 높으니까 그런 건데 가까운 데다 해놨다. 그리고 단지랑 연결시켰다.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교육청, 중부교육청에서도 이거는 우리가 협의할 수 있다면서 답변이 뭐라고 하냐면 1, 2인 가구를 위하는 어떤 주택단지라면 우리가 충분히 협의 가능하다라고 답변이 온 거예요. 그래서 발표를 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오세훈 시장이 그러면 도와야죠. 거기다 대고 반대하고 뭐 딴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세훈 시장님도 선거 전략을 바꿔야 되는 거. 박수 치면서 나도 10,000원 찬성한다. 이래야 또 가지고 계신 지지자분들한테 박수를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를 또 성대부지도 이미 계약을 하고 뭐 이런 형태로 사업을 진행해요. 지금 보면. 옛날처럼 말만 던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다 의사 타진하고 관계부처에 공문 왔다 갔다 딜하고 어느 정도 가시화된 것만 발표한 거예요. 그럼 아직도 안 한 게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대통령의 워딩에 연결성이 좀 있다.
근데 진도가 느리니까 화를 내신 거지. 교수님 그럼 이번에 1월 29일에 발표한 59,700호 약 6만 호 공급 대책이 실제로 저기에 주택이나 아파트가 언제쯤 지어지는 겁니까? 그럼 대체? 아쉬운 게 그 대목인데요. 뭐 몇 년도에 완공 뭐 이게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것도 웃기는데 과천 같은 데는 이제 맨 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뭐 택지 조성부터 해서 시간이 걸리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이제 미리 지어진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 이거는 부시고 바로 주면 돼요. 그죠? 맞잖아요. 그냥 지면 돼요. 근데 이제 국토부가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데 느낌 안 온다는 게 그거예요. 2027년부터 착공 분양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근데 물량이 1,000, 2,000, 뭐 3,000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무슨 국민들 데리고 기만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2027년부터 공급이란 말 쓰지 말고 2027년부터 공급되는데 좀 적고 2029년 8년 말 돼야 본격적으로 물량이 나옵니다. 2년만 기다려요. 이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낫잖아요. 그거를 이상하게 또 감춘다고 27년부터 공급을 떠드니까 기자들이 딱 파보니까 뭐야 이거. 27년은 조금 있고 27, 8년 준비하고 9년이야 30년이야. 그러니까 또 멘붕에 살짝 가는 거죠. 이런 데서 대통령이 화가 나는 거예요. 솔직하고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보금자리에 버금 간다. 버금 가면 뭐예요? 분양가도 없는데. 뭐 이런 것들이 약간의 국민들한테 확실한 믿음을 못 줬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아마 제가 볼 땐 X에서 막 날린 거를 볼 때는 차후에 발표할 때는 좀 더 카리스마 있는 모습과 신뢰도 있는 모습으로 발표도 하지 않을까. 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서울의료는 강남이에요. 강남에 지금 빈 땅 많거든요. 제가 여기서 또 혹시 뭐 정부 관계자가 보면 말씀드릴까 하는데 혈액원이라고 써요. 혈액원. 너무 좋은 자리고 양재천 사이에 보면 천에 끼고 빈 땅 옆으로 그린벨트가 쭉 있어요. 거기도 꽤 나옵니다. 물량. 어마어마하게 강남이죠. 근데 혈액원은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혈액원 1층으로 돼 있어요. 거기다 올리면 어때요? 왜냐면 그 혈액원 바로 앞에가 개포 그 프레지던트부터 그 개포 단지예요. 그 사이에 약간의 그린벨트가 있고 여기 다세대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린벨트가? 그냥 짓고 공원하는 게 낫지. 양재천 있으니까. 뭐 이런 것도 그러니까 제가 봐도 찾으려면 찾을 데가 많다. 뭐 그런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기재부하고 재정기획부죠. 이쪽하고 국유재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법안들 이런 것들이 통과되고 나면 탄력을 좀 받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하려면 서류 왔다 갔다 하는데 1년 걸려요. 교수님 그럼 1부에서도 얘기해보고 교수님도 지금 2부에서 얘기를 해봤지만 이재명 대통령도 마음 먹고 하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못할 것 같냐 지금 팔아라 강하게 워딩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서울과 수도권의 반값 아파트 양질의 강남 땅에 아파트를 공급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긴데 왜 그동안은 못했던 거예요? 왜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때는 못했는데 이번은 할 수 있다고 하는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도대체? 노무현 정부 때는 했죠. 그 이기 신도시 많이 했잖아요. 신도시로 했고. 신도시에. 예. 그게 조성원까지였어요. 네. 그 아시겠지만 그 박근혜 정부 때 막 집값 오를 때도 노무현 정부 때 해놓은 그 이기 신도시들은 네. 기억나실 거예요. 뭐 파주 저 용인 막 이쪽에 동탄도 마찬가지고 거기도 있었거든요. 이기 신도시가 시세가 지금 막 7억 가는데 4억에 막 분양을 했어요. 반값 아파트 나온다. 그게 그때 노무현 때 한 거예요. 네. 그 노무현 대통령을 했고 서울의 환경에 대해서 손을 안 댈라 그랬죠. 네. 노무현 정부는 안에서 안 찾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기 신도시를 했는데 그것도 남아 있고 여기서 이제 착오가 뭐냐 문재인 때는 뭐 이 얘기 믿거나 말거나인데요. 갑자기 됐잖아요. 탄핵돼가지고 되니까 부동산 전문가가 생각해보죠. 이명박 박근혜 이어서 10년이니까 민주당의 어떤 결집 세력들이 다 각자 주장하면서 버티는 정치인들이 좀 그렇잖아요. 뭐 그런 부분 흩어져 있고 그날 결속력이 약한 상태에서 갑자기 대통령이 됐잖아요. 인수위원회가 없잖아요. 시장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정치 표현만 계산했지 뭐 탄핵되고 나서 몇 개월 동안 부동산 연구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인수위도 없고 선거 캠프도 없고 거의 뭐 그냥 바로 했으니까 그러고 나서 됐는데 김현미 장관님이 되시고 그럼 누가 봐도 다 됐잖아요. 그럼 뭘 믿고 김현미 장관이 됐을까? 여러분들 잘 모르시잖아요. 옆에서 이제 뭐냐면 뭐 개인 이름을 얘기하면 땡땡땡 차관이라고 있어요. 네. 제1차관이죠. 국토부에. 제1차관이 박근혜 정부 때 모든 부동산 정책을 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냥 유임을 합니다. 김현미 장관이 이 사람한테 다 얘기를 들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시는 그 최대 악수, 임대사업자 혜택 어마어마하게 준 거 있잖아요. 매물장님 벌어주고. 완전히 뒤늦게 막 처리하고 난리 났잖아요. 그걸 누가 지원했을까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요. 원인 분석을 할 어떤 시간도 없었고 의지도 없었고 또 대통령의 성격이 또 그렇잖아요.
이거는 조나 수단과 신념과 철학에서 약화했던 거예요. 그냥 정치적으로만 자꾸 이제 계셨기 때문에 좀 화합하려고 이쪽에 포커스가 맞춰졌고, 지금은 뭐 우리 뭐 극우 극자도 있고 막 완전히 딱 색깔이 뚜렷하니까 그거 통합하고 이런 거는 자연 어떤 프레임으로 가야 되는 거고, 확실하게 정책이 있으면 밀어붙여야겠다고 정부는 생각한 거고, 이제 좀 다른 거예요, 색깔이. 게다가 지금의 차이점은 뭐냐면, 예전에 공급 대책을 세운다고 했는데 3기 신도시를 만드니까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집이 넘쳐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인구가 줄는데, 근데 그 시간이 몇십 년인데 그 몇십 년 동안 이 청년들이 몇십 년 동안 피보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고통스럽게. 그러면 여기서 결정적인 데이터가, 해외는 1000명당 주택수가 최소 450이 돼야 주택가격이 그나마 안정적으로 상승한다라는 이미 데이터가 다 있어요, 논문이. 저는 그 얘기를 매번 하는데 이상하게 정부는 집이 모자르지 않다고 1년 동안 헤맸어요. 1년 반 동안. 그러다 나중에 상류신들이 부랴부랴한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해도 우리나라 1000명당 주택수가 도쿄는 지금 500 가까이 가고요. 뉴욕, 뭐 런던 이런 데 다 한 450 정도 돼요. 근데 대한민국은 제가 알기로 2020년까지 380인가 90밖에 안 됐어요. 그럼 벌써 이게 15% 정도 모자른 상태예요. 그럼 15%는 무조건 막 져야 되는 거예요. 저도 오른다는 얘기예요. 근데 질생을 안 했으니 당연히 수요 공급 미스매치로 오를 수밖에 없었고, 이번에는 다른 점이 뭐죠? 문재인 시즌2라고 얘기하지만 달라요. 왜 다르냐? 그때 임대사업자 제도를 다주택자 중과를 하면서 7월 달에 했거든요. 네. 2017년 8.2 대책이죠. 2017년 8.2 대책을 했고 12.2 대책이라고 있어요. 그때 뭐라냐면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던진 거예요. 4년짜리 8년짜리 하면서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다 감면해 주는 거예요. 누가 안 하겠어요. 다 해가지고 자기가 양도세 중과에 걸린 집조차도 임대사업자 물건에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들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임대사업자라면 물건을 4년, 8년 임대돼야 돼. 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집을 들어가니까 물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매물 잠김을 호되게 당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임대사업자 없잖아요. 네. 그때는 공급할 땅도 없었는데 지금은 공급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주택자 중과 종류를 대통령이 이걸 다 파악하고 던졌을까 수도 있겠다라는 게 저의 이제 뇌피셜이에요. 그러면 그 뒤에 시나리오를 생각하면서 갈 거고, 이 보고서들을 다 받았을 거고, 119 대책 때 이거는 실현 가능한 거니까 발표합니다. 이거는 계속 일을 해야 됩니다. 이 얘기나요. 서리풀 주고 2만 원 발표 안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다 또 여기저기서 찾아가지고 또 한 5만 원 다음에 또 나온다고 가정할게요. 근데 거기에 만약에 분양가 나온다. 이러면 사람들이 생각이 약간 돌 수 있겠죠. 근데 다주택자 중과는 계속 가. 뭐 이런 걸 같이 생각해 보셔야 되고, 끝으로 이 표현은 되게 중요합니다. 다주택자 중과 이 얘기하면서 거주, 비거주를 구분했어요. 이거는 일반 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저같이 뭐 이렇게 회의나 이런 데 가서 제안하는 입장에서는 거주, 비거주에 대해서 상당히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보유세가 같을 수밖에 없다는 근거가 뭐냐. 비거주자는 투자용이고 거주자는 실거주용이고 국민의 경제 주체지만, 여기는 경제 주체, 생산적인 경제 주체가 아니라 소비적인 경제 주체고 생산적인 요소가 없다. 그냥 자본 유동성으로 계속 불려나가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차등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옛날에도 가끔씩 나왔어요. 근데 요번에 대통령이 거주, 비거주를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찌라시가 돌잖아요. 도둑놈이 재발 저린다고 갑자기 보유세 3%가 나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찌라시가. 보유세 3%면요, 그거는 전 세계가 욕해요. 그건 찌라시고, 그 얘기가 나왔던 건 뭐예요? 그거를 얘기한 사람은, 야, 이재명 정부 이거 완전히 세금 도둑, 그래서 좀 무서운 마음을 나타낸 거잖아요. 그럼 제가 볼 때 지금 실효세율, 부동산 가치에 비해서 세율이 지금 0.17%가 그래요. 되게 싸요. 근데 해외 수준으로 하려면 현재 한 1.5배 정도면 저는 된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 뭐 만약에 500만 되는 사람은 750, 800 되는 거고, 여기다 추가로 거주, 비거주를 툭 던지면 그거 더 내야 되잖아요, 누가 봐도. 그럼 부담되기 시작하죠. 그럼 비거주하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세금을 더 내야 된다, 이런 정책이 나올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교수님? 가능성이 전 있다고 봅니다. 있는 거죠.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작년 9월에 이미 보유세 개편안에 대한 용역을 발주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12월인가 1월 나온 거 알거든요. 근데 그걸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럼 뭐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고 막 시뮬레이션 돌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게 국세 입장에서 양도세 비싸고 거래세 비싼데 여기다 보유세까지 올리면 시민들이 조세 저항이 없어요? 당연히 생기죠. 왜 세금만 이렇게 걷냐? 막 이럴 텐데. 그럼 뭐요? 거래세하고 취득세 이런 걸 낮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보유세를 인상했을 때 부동산 세수가 전체 세수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알맞게 유지돼야 우리가 인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청년들이나 무주택자 입장에서 거래세 그래 취득세하고 이런 거 깎아준다니까 그러면 우리가 조금 이해가 되네. 집 있는 사람 보유세래. 집 있는 사람 입장에서 거주자는 막 불편할 것 같은데 아니요 불만 있을 것 같은데 거주자세율하고 비거주자하고 달라. 그러면 상대적 보상 심리라 그럴까요? 이런 걸로 인해서 충분히 합리적인 아까 그 엑스티트 대통령이 쓴 것처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뭐가 나오면 가능하다 이거죠. 근데 그 시나리오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인구가 계속 주니까 거래량이 지금 우리 적정 공급 물량이 예전에 5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25만, 30만 원 줄었잖아요. 그게 뭐냐면 거래량이 줄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거래에 들어가는 세금이 준다는 얘기잖아요. 중장기적으로 세원이 펑크나잖아요. 그래서 선진국들이 지금의 보유세율을 정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우리는 또 속도가 빠르잖아요. 빨리 대처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 부동산 부분에서의 세금이 펑크가 많이 나겠죠. 그러면 이거는 여야가 뭐 이견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다주택자분들이나 뭐 일시의 유주택자분들은 조금 이거 생각하셔가지고 자산관리 전략을 좀 로드맵을 다시 잡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교수님 그럼 2부 끝으로 지금 다주택자이신 분들은 5월 달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만료되기 전에 지금 뭐 2주택, 3주택이신 분들은 빨리 팔아야 된다고 보시나요? 여기서 근데 파는 게 맞다고 보고 대통령의 워딩상 물론 정책 시장에 뭐 한두 달 유예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뭐 바람 새는 소리를 해가지고 더 헷갈리게 만들었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그런데 정부가 잘못하는 분도 하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신이 아닌 이상. 제가 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임대사업자예요. 문재인 정부 때 하라고 해서 했어요. 그래서 2005년도니까 6년도니까 2019년에 만약에 임대사업자를 시작했어요. 8년 차. 그래서 4년 차리는 중간에 없앴잖아요. 그리고 8년인 사람들이 만기가 작년부터 들어와요. 고맘때. 17년, 18년 했던 분들 있잖아요. 17년, 18년 말인가 19년 초에 끊었단 말이에요. 그 1, 2년 사이에 8년짜리 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게 작년부터 해서 올해 말 내년 초까지 나와요. 근데 이분들은 뭐예요? 봐요. 나라에서 시키는 대로 연 임대료를 5% 제한해서 딱 또 따랐고 이제 집을 팔려고 하니 임대사업자는 자동 말소래요. 그럼 팔려고 하는데 맞아요. 갑자기 양도세 중과래요. 그럼 더 팔아야겠죠. 더 팔아야 되는데 토지거래허가 구역이래요. 그러면 지금 임대인, 임차인이 있잖아요. 못 팔잖아요. 이거는 선의 피해잖아요. 안 팔겠다는 게 아닌데 팔고 싶어도 못 팔아. 이거는 테러를 줘야죠. 이런 세심한 배려는 없어요. 근데 없다고 우리가 비판할 수 없는 게 워낙 그 친언론 시장하고 기레기님들이 펌핑을 너무 한 바람에 부동산이 좀 안정적으로 갔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그죠? 그런 게 부딪힌 거죠. 그 약간의 보이지 않는 전쟁인데 제가 볼 때 거기에 이제 유탄이 이분들한테 간 거예요. 제가 볼 때, 그죠? 그냥 좀 부드럽게 올해 안까지 파세요. 그래서 팔 수 있을 거예요. 또 전세 뭐 이런 부분도 좀 서로 소통하면서 풀 수 있고 이건 전쟁 분위기로 가니까 여지를 주기가 힘든 입장이 돼버리잖아요. 대통령도. 이거는 이제 제가 볼 때 스텝이나 국토부 실무진들이 자 원래 의도가 뭐예요? 물건 팔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정부가 못 팔게 만들어놨잖아요. 이런 부분은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결론적으로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기는 건데 이게 매물 증가에 도움이 안 되잖아요. 팔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전세입자와 이 임대인은 팔려고 하는데 임차인이 있는데 이 임대인이 투기꾼도 아니고 정부 정책에 따라서 연 5% 제한의 임대료 인상을 딱 지키면서 차분하게 온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이분들이 임대시장에 공급하는 역할도 우리가 인정한다라면 이거는 테러를 줘야 되잖아요. 그 부분이 빠진 게 좀 아쉽다. 그래서 혹시 모르겠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관계자가 있으면 알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이건 적극적으로 빨리 해서 빠른 시간에는 해도 누구나 이해하잖아요. 정부가 인정을 하고 우리 정부 때 한 건 아니지만 전 정부에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 정부에서 이거는 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거 테러를 열어주겠다. 요 분들은. 그럼 다주택자 현재 그분들 리스트 전산 잘 돼 있으니까 하면 딱 나오잖아요. 딱 몇 세대 나올 거 아니에요. 몇 세대 이 해당자분들은 예외를 줘서 팔 수 있게 하겠다. 이러면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근데 이런 것까지 돌아볼 시간들이 없던 거예요. 지금 국토부나 대통령이. 그래서 뭐 우리 혹시 보신다라면 권해 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또 여러 경로로 좀 권유할 예정입니다. 개인적으로. 교수님 그러면 지금 이렇게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어딘가 정부 대책이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위협이 되는,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좀 이번엔 좀 공급 대책 저렴하게 좀 나오나 하고 기대해 볼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조금 작년보단 난 것 같은데, 지금 시장의 매물 상황과 가격 움직임은 어떤가요? 시장의 매물 상황은 여러분들이 재작년이에요. 재작년 9월에 서울의 매물 물량이 최고 9만 건을 찍었습니다. 그때 경매 물건들이랑 시작할 때죠. 그러던 것이 오전 시장 토지거래가 딱 터지면서 갑자기 7만 대로 쭉 빠집니다. 쭉 빠지고 나중에 팔아야지 이런 분들이 많아졌고, 그리고 7만에서 6만 5천 왔다 갔다 하다가 97 대책 있잖아요. 그거 나오고 나서 시장에서 이 정부도 별거 없네 이렇게 해가지고 또 쭉 빠집니다. 그래가지고 5만 5천까지 내려갔어요. 저번 달 한두 달 전에. 근데 그게 지금 5만 7천 건, 한 2천 건 늘었습니다. 요 사이에, 요 일주일 사이에. 25일부터 일주일 사이에 2천 건이 오랜만에 늘었어요. 그래서 5만 7천 건이에요, 지금.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급매물이 뭐 이렇게 나오고 이거는 사실 전체적인 시장을 아직 판단이 이르고, 이걸 보면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강남구 작년 한 해 우리가 폭풍장을 겪었죠, 서울은. 네. 사고 거래량입니다. 보시면 그림이 점점점 내려오죠. 이렇게. 확실히 627과 97 때 잘못하니까 여기 9월 달이잖아요. 다시 튀어올랐다가 여기 다시 튀어올랐다가 다시 내려왔고 11호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게 어제 날짜를 제가 정리한 거거든요. 그러면 아직 한 달 남았잖아요. 설날 한 일주일 빼면 한 3주 영업 시간이 있다고 보면 평소엔 제가 2배 더 셈을 하는데 그래서 2배 하죠. 2배 하면은 170배까지 여기 올 것 같아요. 만약에 좋게 잡을 때. 안 좋게 잡으면 요 정도 오겠죠. 그럼 그림이 여하튼 700건 거래된 때에서 강남구가 120건, 5분의 1토막 난 거예요. 반토막도 아니고. 그럼 여기 서초구도 마찬가지야. 그죠? 그리고 송파구도 마찬가지인데 마용성이 이제 좀 잘 보세요. 마용성은 더 급합니다. 완전히 쪼그랐어요. 보시면. 버티고는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피크장 끝났구나. 그러면 우리가 매년 겪어왔던 윤석열 정부 때 특례보금자리, 신생아론, 올해는 없어요. 없는 데다가 가계부채 총량을 원래 기억나실 거예요. 최상목 장관이 경상수지 증가액만큼 뭐 하겠다 이런 얘기 있을 거예요. 처음 듣는 용어인데 그게 한 3.8% 돼요. 네. 근데 그거를 완전히 카팅시키고 그냥 1.8%에서 2% 선에서 하겠다고 정부가 가이드를 정해버렸습니다. 총량이 반토막 난 거예요. 게다가 대출금리가 높아졌잖아요. 시장 상황이 섣불리 사람들이 다 힘든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나마 거래량이 전화가 저렇게 받쳐주는 거에 또 서울의 거래량을 말씀드리면 6월 달에 1844개 찍고 4천 내려오다가 9월 그때 헛손질 97 대책 뭐 맹탕 대책 나오고 나니까 9월 10월이 8천 건대로 또 쭉 올라가요, 다시. 그랬다가 11로 나오고 나니까 다시 이제 4천대로 내려왔어요. 3천대까지 왔다가 12월 달에 4천대로 다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포모의 저는 그때 끝물이라고 보고, 그러면 1월이 되면 돈이 풀리는 때거든, 다시 은행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상승장에서는 쳐주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한 특례 때도 그렇고, 신생아 때도 그랬고, 1월부터 6월까지는 치고 갈 거다, 거래량으로. 그리고 6월, 7월 되면 약간 소진되면서 가격 급등 피로감에 준다 그랬는데 거의 맞거든요. 근데 지금은 1년 동안 이미 가격 급등 피로감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출 액수도 지금 많이 안 늘었거든요. 예년에 비해서. 정책 자금도 반만 투입하겠다 그러고, 그 와중에 그 가계대출 자산의 위험 가중 자산치라고 은행의 자본 비율을 조정하는 그 수치를 115%로 올려버렸잖아요. 125%.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자본 대출할 돈이 가계대출하면 자꾸 줄어요. 돈을 대손 충당을 더 써야 되고. 근데 기업 대출하면 늘어요. 도리어. 그걸 85%가 또 작게 잡아줘가지고. 그러니까 은행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제 부동산도 약간 자기들이 보기에도, 그러니까 이제 정부 정책에 좀 호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신한은행을 비롯해서 하나은행 다 조직을 거의 개편했습니다. 뉴스 많이 안 나서 볼 텐데 조직 개편을 이 생산적 금융에 관한 그 맵을 해가지고 패러다임을 다 잡고 조직을 개편했어요. 그러면 가계대출에 대한 농도를 줄여나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신 것처럼 가계부채 금리는 그 대출 금리는 그 국채 10년물, 미국의 국채 10년물에 기준해가지고 이제 업핑되거든요. 가상금리가. 근데 미국이 지금 4.5까지 찍었다 뭐 4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5, 6%는 당연한 거예요. 그 개념에서는. 근데 한국은행에서 그럼 조달을 해야 되는데 한국은행에서 조달하려고 하니 환율이 지금 폭등을 하잖아요. 또 돈 뿌리면 이건 환율 더 폭등하면 난리 나니까 또 못 하잖아요. 왔다 주저주저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은행들도 대출금리 라인이 이렇게 정해지니까 거래량이 서울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 그래서 2026년에 폭등할 거다라는 것이 저는 이미 2025년에 이미 선반영됐다고 봐요. 네, 선반영됐고 가격이 오른 수준이 다 높아져 있으니 여기에 쫓아가려면은 대부분이 생애 최초 LTV 70%인 분들만 아니면 수도권에서 차익 실현을 보고 분당 같은데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팔고 넘어오는 분들 이런 분들 외에는 수요가 없는 거죠. 왜? 투자 투기 수요는 끊겼고 네. 실거주만 되니까 실거주. 토지거리니까. 그러면 분당 집 팔고 돈이 있는 상태에서 넘어오는 분들 그럼 대출 없이 조금만 받아도 넘어오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다 합쳐진 숫자가 작아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전체 유효 수요가 작아졌다. 네. 잠재 수요도 작아지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 올 한 해 생각보다 서울시장이 입주 물량이라는 부족 이슈를 의외로 슬기롭게 넘길 수도 있고 아니면 2월, 3월 돼가지고 사람들이 뭐 가랑비 옷 젖는다고 계속 어느 한 가지를 보면 돌인데 계속 사람들이 100명 이거 돌이 아니야 금이야 그러면 분위기가 금이에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스라이팅이라고 할까요? 일종의 그런 걸 만약에 친시장 언론에서 그래서 아마 대통령도 언론에 대해서 좀 팩트를 든 것 같아요. 피 크고 선거가 있고 온갖 공약과 찌라시가 난무하니까 그러면 거기서 만약에 네이버 포탈을 비롯해서 요즘은 구글도 부동산을 그렇게 싣대요. 보면은 예전에는 그거 많이 안 하는데 그냥 랜덤으로 이렇게 뉴스를 딱 키면 부동산이 30-40%예요. 네. 그걸 이제 조회수가 많이 나와서 그런가 봐요. 근데 그런 걸 보면 거기서 만약에 한 3-4개월 융단 폭격한다. 그럼 또 흔들린 분들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이제 마지막 요번에 불꽃이겠죠. 제가 볼 때 2020년대 그죠? 그러면 영끌 지금 완들 얘기를 드릴게요. 영끌 완들이 지금 고생하고 있잖아요. 마용성 강남에 입성한 분은 그나마 정고점 회복을 했지만 그것도 전단지가 아니에요. 강남에서도 대단지 신축들만 정고점을 회복했지 나머지는 회복 못했는데 많거든요. 강남 안에서도. 송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때 들어가서 지금 물린 분들은 지금도 고생하고 있어요. 근데 그건 뉴스에 하나도 안 나와. 네, 경매 물건 19년 만인가 역대 최대거든요, 작년에? 잘 안 나와요, 뉴스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올해 시장은 생각보다 경매 물건은 계속 늘어나고 제가 볼 때는 이 여진 수요가 말씀드린 시장의 어떤 그 홍보 효과 이런 것들이 가시하면서 조금 받칠 수 있지만 이게 상반기 전에 정부의 어떤 로드맵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랑 딱 붙였을 때 정부의 강력한 이 대통령의 어떤 이슈대로 그게 나온다라면 시장은 원래 그냥 둬도 하반기에 가라앉을 건데 미리 이제 더 빨리 가라앉으시다가 지방선거 때문에 한 4, 5월부터 약간의 전쟁, 정치적인 전쟁이 부동산에 파급 효과가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 펼칠 것 같아요. 그래서 수도권도 같이 말씀드리면 수도권은 풍선 효과 얘기 많았잖아요. 이게 제가 2월 물량부터 말씀드릴게요. 1월 달인데 매물이 이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매매 물건 전세 월세 다 합친 건데요. 중요한 건 둘 다 셋 다 매매 전세 월세 거래량은 다 줄었어요. 이건 늘었는데 그나마 서울은 줄었는데 수요가 더 줄은 거거든요. 근데 경기도는 지금 여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실제로 하남, 성남 여기 빼고 안양, 동안이 좀 강보합 가다가 요즘 주춤하고 빠지기 시작했고 파주는 제가 예전부터 이거 효과 하나도 없다. 지금도 여전히 하락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만안구, 안양의 만안구는 조금 따라가다가 한 2, 3주 전부터 갑자기 또 하락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뭐 구리, 파주 뭐 풍선 효과 엄청 얘기했잖아요. 구리, 수원, 권성구도 풍선 효과는 수원의 영통구만 좀 심센데 권성구 지금 여기 다 하락이 엄청 많아요. 어제 제가 확인한 건데요. 장안구도 그렇고 용인, 화성도 용인도 수지구는 좀 버티고요. 거기가 토어지잖아요. 거기만 버티고 나머지 기흥 뭐 이쪽은 다 하락이 되게 많습니다. 지금 그 화성도 사실 동탄이 앞으로 좋아질 때거든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정확히 말씀드린 건 화성은 일자리가 많습니다. 그리고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물량도 많아요. 갭 투자한다는 물건도 엄청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살려는 사람은 취직이 돼야 사잖아요. 뭐 근데 서울에서 다닐 거리야 또 이게 아이러니한 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로 뭐 왔다 갔다 블랙홀 현상이 있는데 최근에 하락거리가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보도에는 한 번도 안 나요, 저게. 오르는 줄 알았어요, 저는. 아, 오늘 아마 실거래 들어가셔가지고 오늘부터 이제 거꾸로 한 열흘 한번 보세요. 하락거래가 훨씬 아니고요. 6대 4, 5.5대 4.5 정도 맞습니다. 그러면 이건 약간 조정기죠? 근데 이게 조정이 좀 만약에 세게 오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조금 그거는 투자라기보다 내 집 마련이나 이런 데 좀 체크해 볼 정도의 수준이 된다. 왜냐하면 여러분 건축비가 올랐잖아요. 일단 여러분들은 800이라고 알고 계신데 800만 원이면 여러분 집 만드는 게 아니라 커뮤니티 짓고 지하 주차장도 하잖아요. 이거 다 더하면 30평의 건축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한 48에서 50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한 3억 5천 4억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뭐 15년 드는 게 4억 5천이다 이러면 이제 비싼 게 아닌 게 된 거예요. 물가가 올라서. 이런 것도 잘 계산하셔가지고 옛날 19년, 17년 생각만 하시면 안 되고 물가가 많이 오른 것도 감안하셔서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가격선이면 접근하고 계산하신 다음에 매입을 하시거나 내 집 하시거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산은 헤어나려고 애를 쓰는데 저는 뭐 여기 3년 전부터 제가 앞으로 2, 3년 힘들 거다 그랬는데 그러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작년 말까지 봤거든요, 저는. 작년 말에 이제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조금 기술적 반등이 있을 줄 알았어요. 주식을 말하면. 좀 다지고. 그 거래량은 늘어났는데 가격이 안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매물이. 경제 상황도 또 다른 지역보다 좀 약하다 보니까 유동성도 그래서 이건 좀 올해까지도 이어질 것 같아요. 느낌에. 올해까지는 어려울 것 같다. 네네. 인천도 매물이 많습니다. 신축도 많고. 그래서 거래량은 나오는데 이 상승률은 치고 못 가고 있어요. 잠깐 올라가려고 이렇게 좀 움츠리 되다가 다시 좀, 왜냐면 워낙 물량이 많으니까. 이렇게 해서 신축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전국 시장이 특별히 빗보이는 데는 서울밖에 없다. 그것도 강남 8개구, 그리고 분당. 과천은 뭐 약간 좀 짜글짜글하다 해야 되나요? 거래가 안 됩니다, 일단. 거래가 뭐 대면 반반이에요. 하락 반은 상승 반인데 그게 이제 합쳐져 가지고 상승으로 나타나는데 수치가 과천은 이제 앞으로 아까 9,805도 있고 또 그 주암지구라고 또 택지지구도 있어요. 그쪽에 물량도 막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과천은 약간의 조정이 들어갈 가능성이 좀 없지 않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럼 지금 현금 1억을 열심히 저축하셔서 모아서 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그런 무주택자분들이 있을 텐데 방송 보고 그럼 내가 청약을 이재명 대통령을 믿고 기다리면은 서울이나 경기도 정말 좋은 신축 아파트 원가 수준으로 막 7, 9억에 살 수 있나 이런 기대도 할 것 같은데 가능성이 없지는 않죠. 그럼 기다려야 되나요? 아니면 지금 좀 저렴하게 내 수준에 맞는 걸 1억에서 지금 저렴하게 살 게 있나요? 내 돈이 이미 너무 많이 올랐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그거죠. 자기가 직장이 확실하시고 네. 또 지금 말씀하신 뭐 3억짜리 아파트도 있거든요. 실제로 서울에 3, 4, 5억짜리 물론 평수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5억 선에서 눈 씻고 찾으면 많습니다. 눈 닦고 찾으면 없는 게 아니라 많습니다. 4, 5억짜리들. 근데 여러분이 선호하는 지역이 아닐 수는 있지만 여러분 서울에 안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전철역 다 하고 조금만 걸어오면 전철역. 지방에 계신 분들 한번 여쭤보세요. 서울의 전철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 그러면 본인만 좀 마인드 컨트롤하면 1억 갔을 때 3억짜리는 뭐 가볍게 쌓인만 하면 살 수 있고 그 자기의 그 수입에 맞춰가지고 계산하시면은 금액 순위가 나오잖아요. 내가 5억도 가능하네, 6억도. 왜냐면 이자 부담하고 상하고 계산하면 되니까. 그랬으면은 제가 볼 때는 우리 뭐 여기서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어떤 커뮤니티들 가보면 현재 6억에 한 아파트들을 정리해서 볼 수 있는 데가 있어요. 5억 있는데. 찾아가지고 거기서 가보시는 거예요. 가보시면은 여긴 마음에 드는 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런 데 가시면 그거는 무조건 뭐 평온하게 일단 결혼할 생각이 바로 없다라면 그런 거는 돌싱들은 뭐 무조건 하시면 좋겠고 부부래도 둘이 벌이가 앞으로 좀 비전이 있어요. 그러면 안정적으로 뭐 20평, 21평이면 애기 하나 키울 수는 있거든요. 충분히. 거기서 5년, 10년 계획을 잡을 만 하고 그러다 중간에 돈이 모이고 정부에서 지금 집을 샀잖아요. 3년 보유하고 3년 거주하면 양도세 비과세잖아요. 활용해서 3년 뒤에는 물건이 많이 나올 수 있잖아요. 청약이. 네. 그때 돈을 모아서 그러면 이 집이 또 안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3억, 5억 이런 거 1억 가지고 집을 마련하실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내가 여기서 10년, 15년 살 생각을 하셔야 돼요. 10년, 15년 뒤에는 제가 볼 때 가격 조정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그때는 어떤 뭐 이분들이 여기서 어떤 부담이 없이 자산을 축적할 수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1번이라 보고 2번은 이제 청약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데 전세가 좀 부담스럽고 좀 전세 가격이 높은 데들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매매가가 5억인데 전세가 3억 5천 8천 이런 데 있어요. 사실 그런 데는 그러느니 월세 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월세를 3년이나 5년 한번 계산해 보세요. 나머지 돈은 노는 게 아니잖아요. 네. 요새 뭐 주식시장도 좋고 채권시장도 좋고 공부를 많이 안 하셨으면 뭐 이렇게 옹달 책방이나 유튜브 보면 추천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여러 개 보면
크로스 체크하면 여러 번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걸 안전하게 분산 투자하시면 제가 볼 때 앞으로 10년 안에 집값 오르는 것보다 그게 더 좀 유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하고 분양가가 저렴한 주택이 나오면 이게 일거양득이잖아요. 뭐 이런 본인의 자산 포트폴리오나 배분 전략을 세우셔가지고 가면 1억 가지고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 월세 사시면서 월세 한번 70, 700, 3년이면 한 2천 날라가네요. 네. 근데 그 사이에 가진 돈을 가지시고 페이를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걸 다 더했을 때 그럼 돈이 얼마가 되는지 아실 거고, 이때 만약에 좋은 물건들이 지금 발표한 것 중에 있어요, 만약에. 근데 확률이 내가 높을 것 같아. 그럼 그 분양을 받는 순간 벌써 반값 수준이니까 2천보다 훨씬 이득이잖아요. 여기서도 안 되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될 가능성을 놓칠 필요는 없잖아요. 그거의 어떤 가치를 좀 따져보시고 전략을 세우는 그런 약간은 어떻게 보면 귀찮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좀 필요한 시점이다. 넷플릭스 두 편 안 보고 네. 부부가 앉아서 남자친구가 앉아서 계산을 정확히 하는 거예요. 정 못하면 요새 AI도 있잖아요. 막 돌려보고 뭐 그러면 제가 볼 때 앞으로 전략 짜시는데 도움이 될 거고 분명히 괜찮은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문도 교수님과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